어느 날 SNS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유명 기업에 합격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환한 얼굴, 축하의 댓글들, 화려한 케이크 위에 합격이라는 문구. 나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잘 됐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묘하게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가 싫은 것도 질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도 잘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을까 하는 마음. 왜 그의 웃음이 나를 작아지게 만들까 하는 감정. 이런 순간 질투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질투는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찜찜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왜 남의 행복 앞에서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질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질투를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자꾸만 휘둘릴까요? 이 질문 앞에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선으로 답을 던져왔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기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상태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질투 또한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 보았습니다. 다른 동물은 다른 개체가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 물음은 의식의 능력이자 동시에 괴로움의 씨앗이지요.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질투를 약자의 본능적인 반응이라 했습니다. 질투는 힘의 결핍에서 나온다. 즉,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하거나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 약한 자는 그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그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감정을 노예의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자신보다 앞서간 사람을 보며 그는 교만해 그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질투는 도덕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당화됩니다. 홉스는 질투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인간은 경쟁적인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이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질투는 위협처럼 다가오는 것이지요. 홉스에게 질투는 경쟁 본능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부산물입니다. 그는 질투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는 갈등과 파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트런드 러셀은 질투를 현대 사회의 고통의 핵심 감정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 중 많은 부분은 질투 때문이다. 러셀은 질투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병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보여지고 평가되는 시대.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너무 자주, 너무 생생하게 마주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나는 부족하다는 착각에 빠지죠. 러셀은 제안합니다. 자기 삶에 집중하라. 질투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한 데서 생긴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질투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자각, 힘의 결핍,
사회적 구조, 비교 심리의 복합체로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비교하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줄 세워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적순, 키순, 반에서 몇 등이냐, 어느 대학이냐, 취업은 어디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자녀는 몇 명이냐, 그 아이는 영어 학원을 다니느냐. 삶의 거의 모든 장면이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교를 습관처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을 철학자들은 능력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는 믿음. 겉보기에는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뒤처졌어. 이런 생각은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타인의 행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는 질투와 비교는 과연 우리 능력 때문일까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인가? 아니면 상대적인가?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느껴진다. 남이 더 가지면 나는 덜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은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도시에 사는 친구의 사진을 본 순간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일상이 남의 기준에 비추어 보는 순간 결핍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교는 감정을 왜곡합니다. 사실은 충분히 괜찮은 삶인데도 남과의 차이로 인해 내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이때 철학은 말합니다. 비교는 외부의 기준을 내부로 끌어들일 때 생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삶을 끊임없이 바깥에서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내면이 공허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비교란 외부 세계가 만든 틀에 내 감정과 존재를 맞춰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야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요. 질투는 나쁜 감정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여깁니다. 부끄럽고 치사하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감추기입니다. 표정은 괜찮은 척, 말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자꾸 묘한 쓰라림이 올라오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은 과연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감정 자체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기쁨, 슬픔, 질투,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갑작스런 소나기처럼 질투도 예고 없이 우리 마음을 적시곤 하죠.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일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질투가 있구나. 이 단순한 인식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억제하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해지고 자책할수록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바라볼 때 질투는 하나의 신호로 바뀝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아쉬움이 있어. 질투는 어쩌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가리키는 방향표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어디에 내 욕망이 숨겨져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질투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질투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때로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안다는 건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자각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현상이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질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내면의 촉진제가 됩니다. 그러니 질투가 올라올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투는 타인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비교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나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비교란 착각이다. 모든 삶은 고유한 궤적을 따라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20대의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50이 되어 비로소 자신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누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궤적을 기준 삼는 순간 나는 나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질투를 철학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먼저 이 비교의 틀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비교 대신 질문을 바꿔야 하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가 아니라 나는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가로요. 그 질문은 곧 우리가 흔히 믿어온 성공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을 누군가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정의해왔습니다. 명문대, 대기업, 높은 연봉, 넓은 집, 완벽한 가정.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조건이 정말 나에게 맞는 옷일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남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다. 질투는 때때로 내가 남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태도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이해하고 정돈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철학적 태도입니다. 스피노자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결국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이 내 삶을 좌우하도록 두는 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질투는 결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철학적으로 다룬다는 건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방향과 기준을 되짚어보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궤적을 다시 설정하는 일입니다. 질투의 순간. 당신은 남의 궤적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세우는 철학적 기회를 마주한 것입니다.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질투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이는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느끼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을 향한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정은 잘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은 삶의 맥박이고 마음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밀쳐내지 말고 살며시 마주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질투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 뿌리를 사유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당신이 질투심을 느낄 때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는 용기. 그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